6강 훈민정음을 만들다. 여러분들은 나만 봄? 점점 밑에가고 있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번 해보세요. 점점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울 건 세종의 업적과 개혁을 배울 건데, 세종의 아빠인 이방원, 세종이 이미 정치적인 적을 다 제거해줬어요. 그러니까 세종은 자기가 조선의 인거에 항복한 것을 환영하오. 낯선이여, 나는 나의 훌륭한 백성들을 후보 살피는 깨우 신임금, 그래서 아주 좋은 임금 세종이요. 좋다. 나는 세종이요. 세종이요. 백성들을 후보 살피는 깨우 신임금 세종이요. 세종은 이미 자기 아빠가 적을 다 제거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세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자기 아빠와 달리 다시 의정부의 역할을 올립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의정부가 모든 내용을 협의하고 합의하고 토론해가지고 국왕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그 내용 바탕으로 다시 육조한테 이렇게 하라고 업무를 시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세종 때에는 절대적인 왕권이 아니라 왕권과 신하의 권리가 굉장히 조화로워지는 시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종은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현명한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왜냐면 이건 인재에 투자해가지고 미국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학문을 하는 풍조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집현전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지혜를 모으는 곳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이들은 굉장히 머리가 꽃이에요, 꽃. 엄청난 성적으로 합격한 애들만 집현전에 듭니다. 근데 이들은 더 이상 학문 연구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관료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세종은 고민을 하죠. 이들이 계속 일만 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혜택을 줍니다. 첫 번째, 엄청 고급 간식인 왕실 진상품이었던 귤을 줍니다. 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초반까지도 대학을 보내는 과일이라고 해서 대학 과일이라고도 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비싼 과일이었는데 이 집현전 학자들에게 귤을 줍니다. 두 번째, 집현전 한편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특전도 줘요. 세 번째, 집현전에 대한 내용들은 절대 감찰하지 마라. 모두 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특별하게 보호해주고, 네 번째, 사가 독서제, 즉 사가 개인의 집에서 복사하는 제도, 즉 그들에게 월급을 줘가면서 집에서 책을 읽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세종의 특별한 혜택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정치적으로 세종은
총상국 이름을 걸고 하는 지상 최대 래퍼들의 전쟁 쇼미더 머니. 쇼미더 경연을 실시합니다. 경연을 강화하는 거죠. 이 경연이라는 게 그 뒤에 선생님이 말해줄 건데, 경연이라는 거는 그들 왕과 백성, 왕과 신하들이 함께 어떤 일들이든 간에 국가의 정치적인 내용 관련해서 협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종은 이런 걸까지 토론합니다. 과연 용이 존재하는가? 그래서 모든 주제를 열고 신하와 함께 토론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신하와 함께 학문과 기술을 토론하고 국정을 협의하는 걸 바로 경연이라 하는데, 세종은 신하들과 소통을 하고 싶은 인물이기 때문에 이 경연을 굉장히 강화합니다.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진짜 쉽다. 소통이 안 되면 경연스쿨라고 하면서 세종은 소통을 위해서 이 경연을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얻기 위해서 기존의 경연은 딱딱한 분위기인데 부드러운 분위기로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세종은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또 그의 아들, 곧 왕이 될 세자들의 교육을 더 강화시킵니다. 세자들은 어릴 때부터 각 기관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따로 스승님이 20명이 넘을 정도로 24시간 계속 스승이 옆에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다. 얼마나 공부하기 싫을까요? 공부하기 싫어. 하루 종일 스승님이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달에 2번씩 시험도 보고, 또 그 성적이 낮으면은 그 스승이 대신 혼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에 이어서 왕이 될 세자의 교육인 서연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영토도 넓힙니다. 1432년에 조선의 북쪽에 있는 여진족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세종은 고민하다가 여진족을 한번 혼내주기 위해서 토벌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세종은 최윤덕이라는 노장을 보내가지고 여진족을 토벌시키고, 그래서 우리 지금 영토를 만드는 사군을 설치해서 국경선을 압록강과 중앙강으로 확정했습니다. 근데 북쪽에는 조선이 사대하던 누가 있죠? 그렇죠. 명나라가 있습니다. 명나라한테는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자신의 땅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혹시나 조선이 쳐들어올 수 있을까? 안 쳐들어올까? 라고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명나라는 굉장히 싫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종은 지극하게 명나라를 사대하고 그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줬기 때문에 명나라가 굉장히 세종에 대해서 신뢰가 강했어요. 그리고 세종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세종이 여진족을 물리치고 국토를 넓히는 걸 괜찮게 봤습니다. 세종이 뭘 하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뭘 하든 간에 마음대로 해 라고 하면서 조선의 영토 확장을 용인해줍니다. 그리고 대마도가 있죠. 우리 땅 대마도. 우리 땅 대마도. 대마도는 우리
왜구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대마도였어요. 그래서 대마도 항상 조선에 왜구들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종무라는 장군을 보내서 대마도를 포벌하고 하니까 왜구들이 쫄겠죠. 근데 너무 쪼면은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 또 칠 수 있으니까 이 화를 조금은 달래주기 위해서 개해약도로 하는 걸 맺게 합니다. 바로 삼포 3개의 항구를 열어서 그들의 무역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그 무역의 배의 수는 1년에 50척으로 제한해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또 그들을 강하게 다루는 이 외교적인 천재의 기질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세종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원래 조선은 답범 손실이라고 해서 관리가 백성이 농사하는 장소에 가서 직접 세금의 액수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그 해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논에 쌀들이 다 주저앉아가지고 수확량이 적다 싶으면은 그 세금량을 조절해가지고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게 바로 답범 손실이에요. 근데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하지만 각 지방에 있는 관리들이 부정부패를 통해서 백성들의 이런 것들을 감수해주지 않고 그들의 돈을 위해서 폐단이 일어납니다. 근데 또 이걸 감시하기 위해서 왕이 중앙에 있는 관리를 파견하면은 그들의 접대 때문에 농민의 부담이 더 커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종은 생각한 거죠. 이걸 없애야겠다. 그래서 세종은 공법이라는 제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공법이 뭐냐? 평안도와 함경도는 무조건 1결당 7두야. 원래 과단법은 몇 두였죠? 그렇죠. 우리 민서기가 말한 대로 1결당 30두였는데 평안도랑 함경도는 7두, 나머지 지역은 10두만 내라 라고 하면서 정책을 펼치죠. 근데 이걸 누가 반대할까? 바로 관리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삥땅 처먹을 돈이 많아야 되는데 그 돈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걸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이 얘들 좀 해야 되는데 더 부덕에 줄이려고 조선에서 최초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바로 조선은 1430년에 최초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서양은 1824년에 실시할 정도로 세종이 굉장히 빠르게 우리 백성들의 의견을 듣는 조사를 실시한 거죠. 그랬더니 보니까 여자, 노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17만 명이었는데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찬성이 98,000, 반대가 74,000으로 해서 찬성이 더 많으니까 정책을 밀어붙입니다. 보니까 찬성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 경기도, 부산도, 전라도, 반대가 많은 지역은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이걸 좀 더 보완해서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으로 제도를 철저하게 실시합니다. 전분 6등법은 비록 땅 면적이 같아도 땅이 더 기름지고 좋은 곳은 쌀이 더 많이 나오고 땅이 척박하고 안 좋은 곳은 쌀이 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땅의 등급에 따라서 총 6등급을 나눠가지고 1등급은 더 많이 내고 맨 아래 있는 6등급은 좀 덜 내게 하는 등급을 매기고 또 연분 9등법이라고 해서 그 해의 풍흉에 따라서 9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태풍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수확량이 엉망이야. 그러면은 9등급을 쳐가지고 세금을 낮춰주는 거죠. 근데 다음 해에는 태풍도 하나도 없고 하니까 쌀이 잘 나와. 그러니까 올해는 1등급이야 라고 해서 세금을 더 매기고 하면서 땅의 등급과 풍흉에 따라서
세금의 액수를 높이고 줄이고 하면서 하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바로 그게 공법이라는 거죠. 그 세종은 사회적인 약자였던 노비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펼칩니다. 바로 노비들에게도 출산 휴가를 주는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아이를 키우는 제도를 줍니다. 그리고 부민 고소 금지법을 실시합니다. 우리 태종 때 각 지방에 뭘 보냈다 했죠? 맞아요. 우리 승제가 말한 대로 각 지방에 관리를 파견했는데 백성들이 그 관리를 함부로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마련해서 왕권의 강화, 관리의 강화를 이뤄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걱정하기 때문에 의창제를 마련해서 백성들에게 이자 없이 곡식을 빌려주거나 또 무상으로 그냥 곡식을 줘버리는 식으로 해서 백성들의 삶을 더 돌봐주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훈민정음도 반포하죠. 훈민정음은 지금의 한글을 말하는 거겠죠. 이 당시에 관리들은 훈민정음을 반대했을까요? 찬성했을까요? 맞아요. 관리들은 반대했어요. 그 당시에 반대한 인물 중에 대표가 바로 최만리였는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랑캐세요? 중국에서 지금 한자 쓰고 있는데 어디 무슨 뭐 오랑캐도 아니고 문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한글 생기면은 누가 그 어려운 경전 읽으면서 이거 공부해요? 안 하잖아요.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반대합니다. 또 새 문자 알아가지고 막 살면은 백성들이 우리 따질 거 아니에요 하면서 반대해요. 그러니까 세종이 엄청 이걸 반박하면서 그의 주장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훈민정음을 통해서 한결문, 조서, 병서, 농서를 만들어요. 병서, 군사적인 책이죠. 왜 이 병서를 한글로 썼을까요? 맞아요. 우리 진이가 말한 대로 이 병서는 군사적인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부터 보안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이걸 써가지고 다른 국가가 이걸 봐도 읽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 그럼 우리 농사를 말하는 농서는 왜 한글로 했을까요? 그렇죠. 우리 소희가 말한 대로 백성들이 쉬운 문자인 한글을 익혀가지고 농사에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농서 또한 한글로 썼습니다. 근데 이 한글을 통한 최초의 글은 바로 용비어천가였어요. 이 용비어천가는 조선의 건국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지금까지의 왕들에 대한 업적 등을 정리한 건데, 이거는 조선이 굉장히 좋은 나라고 정당한 국가라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한글로 썼습니다. 이거는 영상이 좀 길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같이 봐볼게요. 그리고 백성들의 농사를 위해서 농사직설이라는 걸 반포합니다. 농사에 대한 책을 담은 건데, 세종에 직접 삼남,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있는 경험이 많은 농사꾼들의 지식과 경험을 담은 농사짓기 방법을 써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농민들에게 반포한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아는 학자 장영식이 있죠. 장영식을 적용해가지고 물시계, 해시계, 간의, 관천대 등 과학기술을 개발시킵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전 퇴근할 거예요. 토요일인데 나와가지고 힘들었습니다.